사주 팔자. 옛날에 팔자 좋은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이 임금님보다 팔자 좋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나라에도 집안에도 골칫거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니 임금님은 몹시 심심했습니다. 어휴, 뭐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임금님은 늘 이런 궁리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와서 소곤거렸습니다. 임금님과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고 태어날 시간도 같고 얼굴도 똑같은 노인이 살고 있답니다. 임금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 그게 사실이더냐? 그 노인을 당장 불러들여라. 노인은 영문도 모른 채 으리으리한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임금님은 노인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노인도 임금님을 보자 눈이 쟁반만해졌어요. 임금님과 노인은 할 말을 서로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잠시 후 임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임금님은 노인에게 궁금한 것을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너와 나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임금인데 넌 무슨 일을 하느냐? 노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예, 저는 벌을 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벌은 몇 통이나 치느냐? 36통입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나는 360개의 고을을 다스리니 하루에 한 고을을 다스리는 셈이지. 그런데 한 고을을 다스리는 일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저 노인은 하루에 한 통씩만 벌을 치면 돼. 그럼 저 노인이 나보다 팔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임금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글부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노인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임금님은 자기보다 팔자가 좋아 보이는 노인이 몹시 얄미웠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갑자기 나쁜 꾀가 임금님 머리에서 뭉게뭉게 피어 올랐습니다. 임금님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반지를 노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네, 특별히 너에게 이 금반지를 줄 것이다. 앞으로 궁궐로 들어오라고 할 때마다 이 반지를 꼭 끼고 오도록 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알겠사옵니다. 임금님은 노인을 보낸 뒤 뱃사공을 불러들였습니다. 곧 한 노인이 배를 타러 갈 것이다. 너는 그 노인이 낀 금반지를 반드시 강물에 빠뜨려야 한다. 뱃사공은 무슨 사연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누구 명령인데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궁궐을 빠져나온 노인은 서둘러 집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금반지를 낀 손은 남이 볼세라 애써 감추고서 말이지요. 그런데 배가 강의 한 가운데를 지날 때쯤 뱃사공이 뜬금없이 이러는 거였습니다. 임금님께서 금반지를 주셨다면서요.
아니, 자네가 그걸 어찌하나? 노인은 몹시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임금님이 주신 금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뱃사공은 노인에게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안 되네.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글쎄, 안 된다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더니 뱃사공이 강 한가운데에 배를 떡하니 세우는 거였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금반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노를 젓지 않겠소. 뱃사공은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인 끝에 노인은 하는 수 없이 금반지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야, 정말 큼지막하니 멋진 반지구려. 나도 딱 한번 껴봅시다. 이번에는 뱃사공이 금반지를 껴보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안 되네. 그건 절대로 안 되네.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반지를 낀 손가락을 꽉 오므렸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의 등살에 노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반지를 빼주었습니다. 그런데 뱃사공이 금반지를 껴보는 척 하더니 깊고 깊은 강물 속으로 봉당 빠뜨리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내 반지. 간신히 집에 돌아온 노인은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았지요. 아이고, 임금님께서 주신 금반지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노인은 사흘낮 사흘밤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하루는 보다 못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유, 사실은 말이다. 노인은 임금님에게 반지를 받았다가 잃어버리게 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금반지 찾는 일은 둘째치고 아버지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장에 갔지요. 마침 벌쩍벌쩍 뛰는 잉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 잉어 매운탕을 끓여드리자. 아들은 가장 크고 싱싱한 잉어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잉어를 아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잉어로 매운탕을 끓여드립시다. 아버지가 저렇게 편찮으시니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서 올려야 하지 않겠소. 아내는 잉어의 비늘부터 먼저 정성스레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판으로 뚝 자르려는데 그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집어든 것은 뱃사공이 강물에 빠뜨렸던 바로 그 금반지였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는 남편을 부르다가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노인을 부르고 허둥지둥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아버님, 이 금반지요. 아버님이 잃어버린 그 금반지 아니에요? 그래, 맞다, 맞아. 임금님께서 주신 그 금반지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버님, 잉어 뱃속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살았어. 노인은 금반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걱정을 덜게 된 노인은 잉어 매운탕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거뜬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러고는 다시 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주신 금반지를 꼭 끼고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임금님이 또 몹시 심심해졌습니다. 임금님은 뭔가 재미나는 일이 없을까 궁리궁리 하다가 문득 옛날에 금반지를 준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옳지, 그 노인을 좀 불러드려야겠군. 그동안 마음고생 좀 했겠지. 임금님은 노인을 급히 불러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인은 임금의 명을 받고 급하게 궁으로 들어왔지요. 자, 어서 내가 준 금반지를 내놓아 보아라. 만약 금반지가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임금님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어르듯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예, 임금님, 여기 있습니다. 노인은 자신있게 반지를 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어안이 벙벙해진 임금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반지가 없어야 하는데 분명 자신이 준 반지를 끼고 있으니 말이에요.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노인을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궁궐에서 돌아온 노인은 그 뒤로도 벌을 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임금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심심할 때마다 자기보다 팔자가 더 좋다고 생각한 그 노인을 어떻게 골탕을 먹이나 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길들인 며느리.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부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이 부자인데다가 아들 삼형제가 다 인물이 출중하고 배운 것도 많아서 빠질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며느리를 어떻게나 닥달하는지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닥달에 견디다 못해 한 달 만에 집을 나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또한 참다가 끝내 성화를 못 이겨서 2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를 견디다 못해 속절없이 쫓겨나가고 보니 근동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다시는 그 집에 딸을 보내려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때 이웃마을에 부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던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웃마을의 부잣집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던데 저를 그 집 막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자 부모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문도 못 들었어. 그 집 며느리로 갔다가는 시어머니 등살에 다 며칠 더 견디기 힘들 거야.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라. 저한테도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고 저를 그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할 수 없이 부잣집에 통혼할 의사를 전하자 혹시라도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부자가 입이 쩍 벌어져서 얼른 혼사를 받아들였어요.
주겠다니 받기는 하나 물정을 참 모르는 사람이구먼. 그 애도 마누라 등살에 며칠이나 견딜는지 원. 잊고 약속한 날이 되어 부자 아들과 가난한 처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새색시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지요. 하지만 새 며느리는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솜씨가 어찌나 깔끔하던지 사람들이 다들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성화를 내어 펄펄 뛰면서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은 다 밖에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성화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얼토당토 않는 꼬투리를 잡아서 삿대질을 하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너 이년, 이래도 내가 견딜 수 있냐? 하는 식이었어요. 그때였지요. 아무 말 없이 벙어리처럼 시어머니의 성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바닥에 냅다 패대기를 쳤어요. 뜻밖의 일에 시어머니가 그만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어요. 아니, 이년이 사람 잡네.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는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개구리처럼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아이고, 전년 보게, 전년이 시어머니를 치네. 발악하듯 소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척 할 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어요. 마침 밖에 나갔던 집안 식구들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을 했어요. 글쎄, 글쎄 전년이 사람을 치네. 전년이 사람을 쳐. 아이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전년을 당장 내쫓아야 돼요. 그러자 남편과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이고, 또 시작이군. 이제 좀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생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더는 못 보겠습니다.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 정말 며느리가 자기를 쳤다고 입에 거품을 하나 가득 물었지만 다들 혀를 끌끌 차며 낯을 찌푸릴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분해서 파르르 떨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래봐야 헛일이었지요. 같은 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어요. 며느리를 닥달하다가 보기 좋게 패대기를 당한 시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급기야는 다들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는지라
감히 큰 소리를 치지도 못했지요.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예, 됐다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손사래를 하며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 하던 시어머니의 기세는 그렇게 푹 꺾여 버리고 말았지요. 이제는 풀이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안 대소사를 며느리에게 맡겼답니다. 사람들이 며느리의 칭찬에 입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시어머니한테 공손하게 굴면서 정성을 다했지요. 어머니, 이것 좀 잡숴보세요. 맛있는 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만 직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야, 됐다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소금 장수와 바보 아들. 옛날하고도 먼 옛날 한 소금 장수에게 20살이나 된 아들이 있었어요. 소금 장수는 날마다 아들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왜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너무너무 바보 같았거든요. 아들 하나 있는 게 바보짓만 하고 다니니. 하루는 소금 장수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는 도대체 집안에서 빈둥대기만 하냐?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아들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렴. 저도 아버지처럼 소금 장사를 할 거예요. 소금을 어떻게 파는지 알고는 하는 얘기냐? 알고 말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 되잖아요. 소금 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녀석이 그래도 소금 파는 방법을 알고는 있나 보군. 소금 장수는 아들에게 소금 장사를 시켜보기로 했어요. 이튿날 아침 아들은 소금을 지게에 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녔어요. 저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 하고 달려가는 곳은 금강이었어요. 금강에서는 광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금을 캐고 있었어요. 소금 사세요, 소금! 아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광부들은 바쁘게 일만 하였어요. 아저씨들 소금 사시라니까요. 이놈아, 내 눈엔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이냐? 하고 광부들이 눈을 부라리며 화를 냈어요. 아들은 소금을 팔기는커녕 야단만 맞고 집으로 털레털레 돌아왔어요. 소금은 다 팔았니? 소금 장수가 묻자 아들은 금강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답답한 이 녀석 보게나. 그런 데에서는 함께 땅을 파주고 나서 잠깐 쉴 때 팔았어야지. 하고 소금 장수가 가슴을 탕탕 쳤어요. 다음 날 아들은 어느 잔칫집을 찾아갔어요. 마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새신랑과 새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한 결혼 잔치였지요. 잔치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 아들은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삽으로 퍼낸 흙을 휘휘 잔치상에 뿌리는 거였어요. 소금 사세요, 소금! 하고 소리치면서 말이에요.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잔치상에 흙을 뿌리다니. 화가 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아들을 쫓아냈어요. 오늘은 소금을 팔았느냐? 소금 장수의 말에 아들은 잔칫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이 미련한 놈. 그런 데서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며 흥을 돋은 다음 소금을 팔았어야지 하고 소금 장수가 혀를 끌끌 찼어요. 다음 날 아들은 아침 일찍 소금을 팔러 집을 나섰어요.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 아들은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난집이었어요. 아니,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뭐야? 하며 사람들이 몰려와 아들을 때렸어요. 문매까지 맞고 돌아온 아들을 보며 소금 장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얼굴이 왜 멍투석이냐?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아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소금 장수는 한숨을 휴 하고 내쉬었어요. 그럴 때에는 물을 부어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소금을 팔았어야지. 다음 날 아들은 소금찌개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소금을 꼭 팔아야지.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시끌벅적한 사람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은 얼른 그곳으로 달려가 물을 확 끼얹으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소금 사세요, 소금.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은 소금은커녕 문매만 맞았어요. 왠지 아세요? 집안 싸움 때문에 동네가 시끌시끌했는데 거기에다 물까지 끼얹었으니 왜 안 그랬겠어요.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굴이 이 모양이냐 하고 물었어요. 아들은 소리내어 엉엉 울며 밖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소금 장수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도 싸지, 싸. 그럴 때에는 먼저 싸움부터 말린 다음에 소금을 팔았어야지. 으이그. 며칠 뒤 아들은 또다시 소금찌개를 지었어요. 오늘은 소금을 팔 수 있을 것 같으냐? 팔 자신이 없으면 아예 나가지 말아라. 소금 장수의 걱정스런 얼굴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소금을 꼭 팔고 올 거예요. 소금찌개를 지고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소금 장수가 혼잣말을 했지요. 제발 오늘은 아무 일 없이 소금을 팔고 오면 좋으련만. 한참을 걷고 있는데 들판 한가운데에서 황소 2마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싸움을 말린 다음에 소금을 팔라고 했지? 하고 생각한 아들은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아들은 양손으로 황소의 뿔을 착 잡으며 싸움을 말렸어요. 그러나 성난 황소들이 아들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있겠어요? 뿔을 잡고 있던 아들의 손에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황소들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지요. 마침내 양쪽에서 으르렁 내던 황소들이 뿔로 아들을 쳐받았어요. 으악! 아들은 허공에 몸이 붕 떠올랐다가 저 멀리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부터 아들은 소금 장사라면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고 하네요.
양반을 가르친 하인.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였지만 무척 인색했답니다. 뭐든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왕구두쇠였지요. 대감마님, 아이가 아파 그러니 돈 좀 구워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부자에게 부탁을 하면 에이, 썩 물러가거라 하며 소금을 퍼부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욕심쟁이 부자를 욕했지요. 어느 겨울날 눈이 수북히 쌓여 산과 들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여봐라, 돌쇠 있느냐? 네, 대감마님, 소인 여기 있사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날은 사냥을 하기에 좋지. 어서 사냥감 채비를 하거라. 돌쇠는 활과 화살, 망태기를 챙겼어요. 그리고 사냥에 가서 먹을 주먹밥을 만들려고 부엌으로 갔지요. 이놈 돌쇠야, 사냥 갈 채비를 하라는데 여기서 뭐 하느냐? 네, 사냥 가서 먹을 주먹밥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사냥 가서는 짐승을 잡아먹으면 될 터인데 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어서 가자. 하는 수 없이 활과 화살, 망태기만 메고 따라 나섰어요. 부자와 돌쇠는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높은 산비탈을 오르기도 하고 산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했지요. 그러나 반나절이나 돌아다녔지만 꽁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너무 배가 고파 참을 수 없게 된 부자는 돌쇠야,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 꽁이라도 구워 먹자꾸나 하고 돌쇠에게 말했어요. 돌쇠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나뭇가지를 구해 불을 피웠지요. 그리고 꽁을 불 위에 올려놓고 구웠어요. 고기 익는 냄새가 솔솔 풍기자 부자는 더욱 배가 고파졌어요. 배가 고픈데 저 조그만 꽁을 둘이 나누어 먹으면 양이 차지 않겠지 하고 부자는 생각했어요. 부자는 꽁 고기를 혼자 먹을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했어요. 옳지. 저놈이 무식해서 글을 모르니 글짓기 내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 혼자 먹어야겠다. 부자는 이런 좋은 생각이 떠오르자 희쭉 웃었어요. 돌쇠야, 좋은 경치를 보니 흥이 절로 나는구나. 시 한 수 짓지 않고 어찌 그냥 고기만 먹겠느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이 고기를 다 먹기로 하자. 저야 무식해서 어디 시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냥 흥이 나는 대로 말을 마치면 된다. 대감마님의 뜻이 정 그러하신다면 그러지요. 돌쇠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짜를 맨 끝말에다 3번 넣기로 하자. 시가 원래는 넉 줄이지만 내가 무식하니 석줄로 하자. 부자는 시를 지으려고 나무 등걸에 앉아 흥얼흥얼거렸어요. 이때 돌쇠가 꽁다리를 뚝 떼어 입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아니, 이놈 돌쇠야. 시도 짓지 않고 먹어버리면 어떡하느냐? 부자는 눈을 부리며 큰 소리로 돌쇠를 꾸짖었어요. 대감마님, 누구든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고기를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소인은 실을 지어 먹는 것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실을 지었단 말이냐? 그럼 소인이 다시 실을 읊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 구워졌을까? 분명히 가짜가 맨 끝말에 들어갔지요. 맛이 있을까? 또 가짜가 들어갔지요. 어디 먹어볼까? 마지막 줄에도 가짜가 들어갔지요. 소인이 먼저 실을 지었으니 먹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부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가짜가 다 들어간 시가 되었으니까요. 그냥 예산말로 들었는데 정말 시가 되었네. 아이고, 이거 낭패로구나. 대감마님, 소인이 시집기에 이겼으니 이 고기를 다 먹어도 되겠지요? 부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부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돌쇠가 꽁다리 하나를 뚝 떼어 부자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대감마님, 이 고기 잡수세요. 아니, 사람이란 인정이 있어야 해요. 함께 나누며 살아야지요. 소인은 이 고기를 혼자 먹지 않겠습니다. 자, 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어요. 부자는 고기를 먹으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욕심만 부린 자신을 뉘우쳤어요. 내가 어린 하인에게 참된 진리를 배웠구나. 그 뒤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아 주었답니다. 장자못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장자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인색하기가 놀부요, 심통이 놀부 형님이라 며느리를 쉴 틈 없이 부려댔지요. 땡볕에 자갈밤 매라, 한밤중에 배 짜라, 비 오는 날 방아 쪄라, 눈 오는 날 나무해라. 날이 갈수록 장자의 심술은 늘어만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장자를 두고 수근수근 됐지요.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나도 장자네 곳간은 열릴 줄을 몰랐답니다. 저 혼자 배부르면 그만이더래요. 다들 장자라면 혀를 내둘렀지요. 하루는 해가 뉘어뉘어 질 무렵 높은 스님이 찾아왔어요. 마을에 도통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이 집에서만 구수한 냄새가 나는구려. 스님은 염불을 하고 시주를 부탁했지요. 장자가 웬일로 스님을 데리고 곡식이 가득 쌓인 곳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스님은 장자를 따라 곳간 앞으로 갔지요. 그러자 장자가 무럭무럭 김이 나는 쇠똥을 넉가래로 푹 퍼서 던지지 뭐예요. 옛다, 이거나 먹어라. 염불 몇 마디에 쌀이라니 어림도 없다. 뒤따라온 부인과 아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우리 영감 소문도 못 들었수. 매를 맞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아시오. 그런데 스님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쇠똥을 받아 돌아갔어요. 저놈이 미친 게로군. 하긴 부잣집 쇠똥이니 어디 쓸 곳이 없겠는가. 누가 배가 골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장자는 콧방귀만 푹푹 끼어댔지요. 스님이 바리떼 가득 쇠똥을 받아 우물 앞을 지날 때였어요. 장자네 며느리가 저녁살을 씻다가 스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에그머니나. 며느리는 쇠똥을 훌렁 쏟아버리고 제 몫에 쌀을 담아 주었어요. 스님은 며느리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운세를 점쳐보니 장자의 집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마음씨 착한 며느리라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말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며느리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식구들 저녁상은 어쩌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돌아보지 마시오. 며느리는 주춤주춤 스님을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자꾸 걸음이 느려지는 거예요. 내를 건너 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지요. 벼랑간 천둥 번개가 치면서 땅이 들썩였어요. 바람이 휘몰아치고 굵은 장대비가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천지가 뒤바뀔 듯이 법석이 났지요. 장자가 살던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물이 솟구쳐 못이 생겨났어요. 장자와 부인은 못에 빠져 허우적거렸지요. 아이고, 이런 내 쌀 다 떼내려간다. 에고, 내 금은보화 다 떼내려간다. 장자는 쌀가마니를 안고 부인은 폐무랑을 안고 버둥거렸어요. 아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이놈아, 날 살려라. 아니다, 날 살려라. 장자 부부는 악다구니를 썼지요.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같이 빠져버렸어요. 제 욕심만 채우던 장자 부부와 아들은 집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는 그만 스님의 당부를 잊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며느리는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어요.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안타까이 여겨 제사를 지내고 착한 며느리를 기렸지요. 흉년으로 굶는 날이 많았던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 바위에 모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지요. 지금도 장자못에 가면 욕심 때문에 천벌을 받은 장자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노인을 버리는 지게. 아주 옛날 마음씨 나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에겐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무얼 하느라고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데려갈까? 농부는 늘 아버지가 불만이었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농부의 아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 어느 날 농부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거 참 갈수록 태산이군. 이젠 밥까지 떠먹여야 하니 정말 귀찮게 됐어요. 농부 부부는 병들어 누운 아버지를 전보다 더 구박을 했습니다. 바쁜 농산일을 핑계삼아 노인을 굶기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얘야, 아직 점심은 안 먹니? 어느 날 노인은 배고픔을 참다 못해 할 수 없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저녁 진지를 지어드릴 테니까요. 쌀바가지를 들고 우물가로 가며 며느리는 눈을 흘겼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한 끼 정도는 걸을 수도 있는 거지. 뭐 한 끼 굶는다고 죽기라도 한담. 그 말을 듣고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늙은이는 배도 안 고픈 줄 아는군. 하루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누구 생일이냐? 노인이 반가워서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흥, 냄새는 잘 맡으시는군. 며느리는 일부러 노인이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벌컥 화를 냈습니다. 늙으면 코도 막고 살아야 하니? 아유, 귀도 밝으시네.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끼리 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부엌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자 꺽쇠가 없었다면 그 구박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떡을 조그만 쟁반에 담아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 떡 갖다 놓았으니 잡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할아버지는 방에서 며느리의 말을 들었으나 몹시 속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마지못해 2개 갖다 놓았겠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리에 누운 노인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야옹, 야옹. 밤이 되자 도둑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 떡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빈 쟁반을 가지고 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조각도 안 남기고 다 잡수셨네. 먹성 하나는 좋으시다니까.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노인이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나는 떡 먹은 일 없다. 아니 그럼 어제 저녁에 이 쟁반에 수북이 담아둔 떡은 어디 갔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빈 쟁반을 들고 어리둥절해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아유, 이젠 노만까지.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 그때 옆집에 사는 개똥이 어머니가 놀러왔습니다. 개똥이 엄마, 글쎄 내 말 좀 들어봐요. 꺽쇠 엄마, 왜 그러세요? 어제 저녁 이 쟁반에 떡을 담아 아버님께 드렸거든요. 아, 글쎄 오늘 아침에 보니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떡에 손도 안 댔다고 딱 잡아떼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갖다 드렸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꺽쇠 할아버지가 이젠 노망이 드신 모양이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좋지요? 노인은 어이가 없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 들면 산속에다 버리는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노망이 드신 것 같아요. 고려장을 지내야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농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곧 찬성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버님이 노망 드신 줄로 알고 있으니 우리를 욕하지는 않을 거요. 우리를 욕을 하다니요. 농부는 아내와 짜고 늙은 아버지를 내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꺽쇠 녀석이 알면 아무래도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어쩌지? 그래서 내가 벌써 궁리를 해두었지요. 어디 멀리 심부름을 보낸 다음에 산으로 가세요. 그래야겠군. 아내는 꺽쇠를 불렀습니다. 예, 꺽쇠야. 이 보퉁이를 외갓집에 갖다 드리고 오너라. 네,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꺽쇠는 보퉁이를 집어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보, 어서 서두르세요. 꺽쇠가 돌아오기 전에 다녀와야지요. 그럽시다. 지게를 가져오구려. 농부는 낡은 지게에 아버지를 태웠습니다. 얘야, 어딜 가는 거냐?
지게 위에서 노인이 물었습니다. 산으로 꼭 구경을 갑니다. 겨우내 방 안에서만 계셔서 답답하실 테니까요. 농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냐?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는구나. 아들은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이 자꾸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가자 노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범아,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구나. 좀 쉬었다 가자. 그러지요. 마침 쉬고 싶었던 농부는 길가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얘야, 진달래꽃이 너무 곱구나. 한 다발만 꺾어다오. 농부는 곱게 핀 진달래꽃을 꺾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고맙다, 아범아. 아버님, 저 깊은 산속에는 더 좋은 꽃이 많아요. 그래, 더 들어가 보자. 농부는 다시 지게를 지고 걸었습니다. 농부는 깊은 산속에 이르게 되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도 되겠어. 농부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목이 마르시지요? 그래, 시원한 냇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구나. 기다리세요. 제가 옹달샘에 가서 시원한 물을 떠다 드릴게요. 그래라. 깊은 산중이니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 알았다. 농부는 옹달샘을 찾아서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노인은 샘물을 들어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나를 버린 게로구나. 노인은 그제야 아들이 자기를 산속에 버렸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기 전에 꺽쇠를 꼭 한번 보고 싶어. 노인은 손자 생각을 하며 풀뿌리를 잡고 겨우겨우 일어섰습니다. 이거 원 다리가 떨려서 걸을 수가 없네. 노인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더 걸을 수가 없는걸. 아휴. 그때 어디선가 토끼가 다가왔습니다. 힘내세요. 내 옷처럼 하얀 할아버지 수염이 나는 좋아요. 나뭇가지 위에서는 산새가 지적이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새소리 같거든요.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진달래꽃이 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아휴, 힘을 내야지. 귀여운 꺽쇠를 보려면.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꺽쇠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꺽쇠야, 이 산중에 내가 웬일이냐? 노인은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꺽쇠는 놀라서 얼른 뛰어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응? 엄마 심부름으로 외가댁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할아버지의 말로 이 깊은 산속에 혼자서 웬일이세요? 내 아범이랑 꼭 구경을 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단다. 할아버지는 차마 귀여운 손자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침나절에 헤어져 지금까지 못 만났어.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산속에서 헤매셨군요.
이렇게 말한 꺽쇠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아무 걱정 마세요. 자, 제 등에 업히세요. 오냐, 그래. 할아버지는 꺽쇠에게 업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꺽쇠야, 내 뺨이 진달래 꽃빛 같구나. 저녁 햇살을 받은 꺽쇠의 두 뺨은 붉었습니다. 꺽쇠가 할아버지를 업고 집에 돌아오자 농부와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꺽쇠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농부의 아내가 얼른 둘러댔습니다. 외갓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저에게 심부름을 참 잘 지키셨어요. 꺽쇠의 말에 농부와 그의 아내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꺽쇠가 눈치챈 건 아닐까? 농부는 꺽쇠를 힐끗 쳐다보고는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제가 물 떠오는 사이에 못 참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요. 저도 아버님을 찾으려고 온종일 산속을 헤매다가 방금 전에 돌아왔어요. 농부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조심하마. 그래도 아범 덕분에 꽃 구경 한번 잘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몹시 피곤하구나. 아범아, 너도 피곤할 테니 들어가 쉬거라. 네, 아버님. 편히 주무세요. 농부와 그의 아내는 시큰둥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방으로 들어와 누운 노인은 꺽쇠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농부는 아내를 원망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야. 하필이면 심부름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하다니. 이그. 그러나 아내는 농부를 원망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당신이 아주 기쁜 골짜기에 버렸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똑같이 어린 꺽쇠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꺽쇠 녀석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군.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다시 노인을 버릴 궁리를 했습니다.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꺽쇠가 걸려서 도무지 안 되겠는걸. 끝까지 속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모든 걸 꺽쇠에게 말합시다. 그리고 나서 잘 되려면 되지 않겠소? 잘 될까요? 내가 잘 얘기할 테니 당신은 두고 보. 다음날 농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꺽쇠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할아버지도 늙으셨으니 고려장을 지내야겠다. 늙고 일 못하면 그래야지요. 꺽쇠가 아버지 말을 잘 알아듣는구나. 그럼 그래야 효자지. 농부는 아들의 말이 뜻밖이라 놀라면서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꺽쇠야, 오늘 말이 나온 김에 당장 할아버지를 버리고 오자. 그러지요. 농부는 노인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범아, 오늘은 어딜 가는 거니? 노인이 물었지만 농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꺽쇠는 뒤에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아범아, 또 꽃 구경 가니? 농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이르자 농부는 노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농부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지게도 벗어놓은 채 아들의 손을 잡고 얼른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깜빡 잊은 것이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가던 꺽쇠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무얼 잊었단 말이냐? 농부가 의아해하며 꺽쇠에게 물었습니다. 지게를 가지고 가야지요. 아니다. 그 지게는 너무 낡아서 버려도 괜찮아. 어서 가자. 농부는 돌아서며 꺽쇠의 손을 끌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져가야 해요. 꺽쇠는 다시 돌아가 지게를 어깨에 맸습니다. 꺽쇠야, 그 지게는 버려도 된다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이 지게를 집에 가져가 고쳐두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늙거든 제가 또 써야지요. 얘야,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할아버지를 다시 모셔가자. 농부는 노인을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농부의 아내도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면서 잘 살았습니다. 정읍 마을의 두 노인. 골짜기에서 우리네 걸음걸이로 1시간 반 정도는 걸어야 산자락 끝이 나왔다. 구불구불 이어진 골짜기는 꼭 작은 창자를 아무렇게나 늘어 놓은 것 같았다. 골짜기를 타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과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달빛 흐르는 오솔길은 사이좋게 나란히 골짜기를 내려오다가 못에 토라졌는지 서로 저만큼 되돌았다. 그런가 하면 이내 서로가 그리워 은근슬쩍 다시 만나 서로 몸을 꼬기도 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하다 보면 어느새 산자락 끝에 이른다. 산자락 끝에는 보리수나무, 찔레덩굴, 노박덩굴, 다래덩굴, 조팝나무 등이 제멋대로 한테 어울려 낮에는 솔바람과 놀고 밤에는 달빛에 목욕을 하였다. 어느 길이든 길은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이어지게 마련이었다. 호랑이들이 모여 저녁거리를 의논하던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길은 산자락 끝 펑퍼짐한 곳을 고르게 파일군 밭대기와 곡식이 꺽지게 자라고 있는 논두렁에까지 이어졌다. 한여름에 쏟아지던 불볕이 죄다 뿌리로 흘러들어가 영양분이 되었는지 이 마을의 옥수수 떼들은 장정의 어깨를 넘볼 만큼 훤칠하게 자라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논에는 알이 통통하게 밴 벼 이삭들이 눈부신 햇살 아래 병정놀이라도 하듯 줄을 맞춰 서 있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정읍이었다. 정읍은 달밤에 다소 곳이 엎드려 있는 동네 집들만 보아도 대번에 오래된 마을임을 알 수 있었다. 또 농사를 짓는 가난한 백성들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다. 작은 마을이긴 했지만 밤나무며 살구나무, 아래 버선 코같이 뻗어나간 기와 지붕의 추녀며 제법 번듯한 대청마루, 입춘 대기를 써붙인 웅장한 대문들이 이 마을의 오랜 전통을 자랑했다. 또 동네 어귀에 버티고 선 늙은 느티나무도 이 마을의 오랜 역사를 말해 주었다. 맴 소란스러우면서도 시원하게 들리는 매미 소리가 늙은 느티나무에서 소나무처럼 쏟아져 내렸다. 온 동네의 매미란 매미는 죄다 이곳으로 모여들었는지 한낮이면 매미들은 서로 노래 자랑이라도 하듯 큰 소리로 울어댔다. 매미 소리가 지겨워지기라도 한 듯
느티나무 잎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덥다. 더워 이놈의 하늘이 모두 푹 쪄서 죽이려나. 왜 이리 더워? 뻐드렁이 할아버지가 긴 장죽으로 등을 긁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푸념을 했다. 이마에는 구슬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적삼에도 땀이 내배어 있었다. 누가 아니래. 이러다가는 모두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겠어. 저 호박잎 좀 봐. 물기를 다 뺏겨 시들시들한 게 꼭 다 죽어가는 자네 꼴이네 그려. 이마 한쪽에 파달만한 점이 있는 할아버지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누웠다가 일어나 앉으며 대꾸하였다. 하긴 그래. 하지만 저 호박잎은 지금이라도 비가 내려 뿌리만 적셔주면 내가 언제 시들었다는 듯이 싱싱하게 되살아난다고. 한데 우리는 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게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야말로 인생의 종점에 가까이 가고 있는 셈이라고. 이제 서서히 내릴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 어디 가서 우리의 싱싱했던 청춘을 돌려받겠어. 뻐드렁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더니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혔다. 아, 어디 가서 찾긴 어디 가서 찾아. 그건 저 흙에서 무척인 긴 잠자면서 곰곰이 생각해야지. 숙제 같은 거라고.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 뻐드렁이 할아버지의 말에 강하게 대꾸하기는 했지만 점박이 할아버지도 가슴이 허전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는 뜰에 내놓은 빈 항아리를 돌아 나오는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그래서일까 점박이 할아버지 눈가에도 물기가 번졌다. 느티나무 그늘 밖 저쪽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불볕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비처럼 폴짝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못 봤나? 점박이 할아버지는 소나무 껍질같이 거칠어진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면서 말했다. 저건 우리 손녀딸들 아냐? 그래, 순분이랑 그 친구들이로군 그래. 아니 저러다가 더위라도 먹으면 어쩌려고 쟤들이 저러나. 불볕 속에서 뛰어다닌 아이들의 얼굴은 모닥불이라도 뒤집어 쓴 것처럼 벌써 벌겋게 달아 있었다. 괜찮아. 저 좋아서 뛰는 것은 불볕 더위 아니라 장작불 속에 뛰어도 끄떡없다네. 그러니 괜한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저 때가 좋을 때지. 우리에겐 저런 때 없었나? 손녀딸을 부리려는 점박이 할아버지를 말리며 뻐드렁이 할아버지가 손을 회회 내둘렀다. 그러고는 추억이라도 잠기는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 없긴 왜 없어? 우리가 저만 했을 때 이 느티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을 뻔한 생각 안 나. 바로 저기 저 가지 말이야. 저 나뭇가지가 그때도 꼭 저만 했던 것 같은데. 점박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신바람에 나는지 벌떡 일어서더니 손바닥으로 손지붕을 해서 이마를 갖다 대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왜 안 나겠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뻐드렁니 할아버지도 새삼스럽게 옛 추억이 떠오르는지 눈빛이 살아났다. 그때 발뚝만한 구렁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했지? 나는 그 얘기만 들으면 소름이 끼치면서도 고소하더라고. 옛기, 내가 까치알을 꺼내겠다고 하니까 제가 잘난 척하고 먼저 올라갔다가 그런 봉변을 당했으니 안 고소하겠냐? 전박이 할아버지는 손뼉까지 쳐가며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했다. 그 모습이 꼭 짓궂은 어린아이의 장난질처럼 천진난만해 보였다. 어이구, 내가 저걸 친구라고. 뻐드렁니 할아버지는 전박이 할아버지에게 밉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내가 너보다 나무를 잘 탔지. 힘도 세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괜히 자기가 싫더라고. 마침 다령이, 명수, 봉섭이 같은 애들이 내가 까치알을 꺼내러 올라간다니까 나를 슬쩍 쳐다보지 않겠어? 시합을 하라는 눈치였지. 그러니 별명이 원숭이였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 재빠르게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지. 아마 처음에는 내가 앞서 올라갔지? 그야, 내가 먼저 오르기 시작했으니 당연하지. 그래도 까치집 앞에서는 내가 한 두어 걸음 앞섰지. 이제 까치알은 내 거다 하고 승리자의 기분을 느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까치집에 손을 쑥 넣었는데 그게 잘못이었어. 왜? 전박이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골백 번도 더 들어 훤히 알면서도 처음 듣는 사람처럼 긴장한 얼굴로 눈을 크게 뜬 채 물었다. 두 노인은 이 마을에서 나서 같이 자라고 늙어가고 있으니 70여 년을 친구로 지내온 셈이다. 그러니 서로를 가족보다도 더 잘 알았다.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할 때면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늘 처음 하고 듣는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굴었다. 까치알의 따뜻한 감촉을 생각하며 손을 넣었는데 손에 잡힌 것은 반대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구렁이였으니 내가 놀라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뻐드렁니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끝마치고는 아주 순박하게 웃었다. 고맙다 삼룡아. 고맙다니. 갑자기 뭐가 고맙다는 거야. 뻐드렁니 할아버지가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내가 떨어질 것을 내가 떨어져 1년 동안 똥오줌 싸면서 알았으니 고맙다고 할 수밖에. 예끼 이 나쁜 친구 같으니라고. 매미 소리는 아직도 우렁차게 느티나무 그늘로 쏟아져 내렸다. 할아버지, 저 매미 잡아주세요. 언제 왔는지 불밤송이 같은 머리를 한 코울리개가 뻐드렁니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저도 영민이보다 더 큰 말매미를 잡아주세요. 배가 볼록 나온 아이는 전백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어이구, 너희들 언제 왔니?
내가 웬일이냐? 두 노인은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사람들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이 눈물을 훔쳐냈다. 매미 잡아주세요. 저도요. 매미는 저렇게 며칠을 울려고 몇 년을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살아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살려두자. 저 매미 소리가 얼마나 시원하니? 저 소리 없으면 이 할아비들은 이 그늘에 쉬러 안 와요. 에이, 순 거짓말. 매미 소리가 뭐 빗물이라도 되나? 시원하게. 손자들은 입을 삐죽이며 말대꾸를 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아니, 어렸을 때는 매미를 잘 잡았는데, 이제는 늙어서 못 잡아요. 그리고 이 느티나무에는 구렁이가 살아서 매미 잡는 아이는 혼내준대요. 너도 들었지? 이 영훈이 할아버지가 까치할 꺼내러 올라갔다가 구렁이한테 놀라서 떨어져 죽을 뻔한 얘기 말이야. 예, 거 봐. 매미 잡다가 떨어져 죽는 것은 괜찮은데 그 구렁이가 우리 귀여운 손자들한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니? 그래도 괜찮겠어? 아니요. 무서워요, 할아버지. 아이들은 몸서리를 치면서 두 할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래, 그래. 매미는 그냥 두자. 매미 소리는 이 늙은이의 추억을 되살리는 귀중한 소리란다. 그렇고 말고. 매미 소리는 우리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 두 노인은 손자를 껴안고 아직도 소나기처럼 시원스레 쏟아지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작은 동산만한 느티나무를 쳐다보았다. 맴. 지치지도 않는지 땡볕이 따갑지도 않은지 매미의 울음소리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어부의 아내.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팔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리네. 그렇지, 언니한테 생선을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어부의 아내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생선 좀 사주세요. 아유, 비린내. 어서 치우지 못하겠니? 우리는 고기만 먹지 생선은 먹지 않는다고.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언니에게 쫓겨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깜짝 놀란 어부의 아내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생선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전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그물에 걸렸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어쩐지 오늘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린다 했더니 너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바다에 놓아 주었어요. 그러자 물고기는 늠름한 왕자가 되어 바다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용왕님을 뵈러 용궁으로 가요. 용왕님은 어부의 아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소. 네, 그대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리다. 어부의 아내는 용왕님이 건네주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콩 5알만 먹이라고 했지? 어부의 아내가 노란콩 5알을 먹이자 놀랍게도 고양이는 노란 금똥을 쌌습니다. 어부의 집은 고양이의 금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 언니가 쫓아왔습니다. 금똥을 싸는 고양이를 나에게 빌려줘. 어부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고양이를 빌려주었어요. 언니, 하루에 노란콩 5알만 먹여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먹여야 한꺼번에 금똥을 많이 싸지. 언니는 고양이에게 노란콩을 한 그릇이나 먹이고 금똥 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똥을 쌀 줄 알았던 고양이는 새까만 똥만 싸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어부의 아내는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고양이의 무덤에서 싹이 나더니 노랗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말하는 새. 먼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이 살았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왕비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임금은 작은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작은 왕비가 아이를 가졌어요. 임금은 어찌나 기쁘던지 작은 왕비만 좋아했지요. 그러니 큰 왕비 마음이 어땠을까요? 샘도 나고 화도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드디어 작은 왕비가 아이를 낳는 날이 되었어요. 큰 왕비는 구렁이 한 마리를 옷자락에 감추고 들어가 작은 왕비가 낳은 아이와 구렁이를 슬쩍 바꿔치기 했어요. 그러곤 놀라는 척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작은 왕비가 구렁이를 낳았네. 큰 왕비는 임금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요. 소문이 나면 안 되니 이 구렁이는 제가 몰래 내다 버릴게요. 이러고는 작은 왕비의 아이를 산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작은 왕비는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마다 큰 왕비는 쥐나 고양이로 바꿔치기 했지요. 물론 진짜 아이는 모두 산에 버렸고요. 다행히 그 산에 사는 할아버지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는 얼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 틀림없어. 맞아요. 우리 함께 정성껏 기르기로 해요. 이렇게 세 아이는 차례대로 노부부의 자식이 되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사내 아이였고 막내는 계집 아이였지요. 세 아이는 노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노부부가 같은 병에 걸려 같은 날 죽고 말았지 뭐예요. 어린아이 셋이 앞으로 어찌 살까요? 앞날이 막막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왔어요.
너희들이 잘 살려면 말하는 새를 찾아야 한다. 서쪽으로 곧장 백리를 가보거라. 다만 셋이 함께 가지 말고 한 명씩 가야 한다. 이 말만 남기고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먼저 큰오빠가 말하는 새를 찾아 떠나기로 했어요. 큰오빠는 쇠막대기 하나를 마당에 꽂으며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막대기가 계속 반짝거리고 내가 죽으면 이 막대기가 검게 변할 거야. 큰오빠는 두 동생을 남겨두고 길을 떠났지요. 얼마쯤 가는데 흰수염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길을 가다 보면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게다. 하지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가야 한다. 할아버지와 헤어진 뒤 큰오빠는 계속 서쪽으로 걸어갔어요. 가면 갈수록 나무는 점점 우거지고 길은 점점 좁아졌지요. 해도 저물지 않았는데 사방이 어두컴컴해지고 숲을 사이에선 이름 모를 산짐승 울음소리까지 들렸어요. 와들와들 떨면서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데 정말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히히히히 저놈 잡아라. 겁에 질린 큰오빠는 엉겁결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마당에 꽂혀있던 쇠막대기가 시커멓게 변하지 뭐예요. 막내야, 형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이번엔 내가 가봐야겠다. 작은 오빠도 쇠막대기 하나를 마당에 꽂아놓고 길을 떠났지요. 얼마쯤 가는데 흰수염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어느덧 작은 오빠도 으스스한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조심조심 걷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히히히 저놈 잡아라. 작은 오빠도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 순간 작은 오빠가 꽂아둔 쇠막대기도 시커멓게 변했어요. 이제 남은 건 막내뿐이었어요. 막내는 오빠들을 찾아 서쪽으로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는데 흰수염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말을 들은 막내는 누비 저고리 한쪽을 뜯어 솜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솜을 뭉쳐 귀를 막았어요. 어느덧 막내도 으스스한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겁이 나고 무서웠지만 꾹 참고 걸어갔지요. 한참 가고 있는데 웬 시커먼 것들이 여기저기 서 있네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꼭 사람처럼 생긴 바위들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히히히히 저에 잡아라. 막내는 두 귀를 꼭 막고 앞만 보고 걸었어요. 막내야, 나도 같이 가. 이번에는 오빠들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막내는 이를 악물고 앞만 보며 걸었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걷다 보니 저만치 앞에 밝은 빛이 보였어요. 막내는 빛이 비치는 곳으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춤추고 있는 소나무 위에 신비한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흰수염 할아버지가 일러준
말하는 새였지요. 말하는 새는 막내에게 호리병 하나를 건넸어요. 얘야, 먼 길 오느라 애썼구나. 이걸 받으렴. 그 속엔 신비한 약물이 들어있단다. 막내는 조심스레 호리병을 받았어요. 말하는 새가 막내의 어깨에 사뿐히 올라 앉았어요. 자, 이제 나와 함께 너의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막내는 발길을 돌려 으스스한 귀신 산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말하는 새가 길가의 바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얘야, 신비한 약물을 바위 위에 뿌려보아라. 막내는 호리병 뚜껑을 열고 약물을 조심스레 뿌렸어요. 바위에 또도독, 저 바위에 또도독.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위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사람으로 변하지 뭐예요. 큰 오빠와 작은 오빠도 이 바위들에 있을 거야. 막내는 약물을 뿌리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자 작은 바위 하나가 꿈틀대더니 하품을 해요. 잠 한번 잘 잤네. 곧이어 옆에 바위도 꿈틀대더니 지지개를 펴요. 짜짜짜. 내가 너무 오래 잤나? 막내가 보니 큰오빠랑 작은 오빠예요. 막내는 두 오빠를 얼싸안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새 아이는 말하는 새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새가 있으니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은 돌고 돌고 돌아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하루는 말하는 새가 막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점심 무렵에 임금이 올 것이니 술상을 차리거라. 안주로는 오이를 내놓되 그 위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 막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지요. 아니, 임금님이 드실 오이에 모래를 뿌리라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렴. 그래야 너희가 잘 살게 된단다. 막내는 밭에 가서 커다랗고 길쭉한 오이를 하나 따왔어요. 그러고는 그 위에 모래를 솔솔 뿌렸지요. 임금이 도착하자 막내는 얼른 술상을 내왔어요. 마침 목이 마르던 임금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그러고는 오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으저적, 아자작, 물에 씹히는 소리가 막내 귀에까지 들렸어요. 임금은 씹던 오이를 퇴퇴 뱉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괘씸한 것! 감히 임금한테 모래투성이 오이를 내놓다니! 막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바로 그때 말하는 새가 임금을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자기 새끼 버린 줄은 모르면서 오이에 모래 든 것은 어찌 그리 쉽게 하느냐. 참으로 고약한 아비로구나. 그제야 임금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임금은 새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혼자 쓸쓸히 지내는 작은 왕비를 찾아갔지요. 내가 고약한 큰 왕비한테 속아서 당신과 아이들한테 큰 죄를 지었구려. 미안하오. 임금은 작은 왕비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작은 왕비는 새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지요. 그 뒤로
세 아이는 왕자와 공주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